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자유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정 부담과 인지 과부하로 설명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시나 아이엔가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선택들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잘못 결정하면 노후가 흔들릴 수 있고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결정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즉, 사람은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자산관리 환경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유튜브, 뉴스, 리포트, SNS, 부동산 전망, AI 전망, 금리 전망,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미래는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정보를 찾지만 정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사회적 위치를 함께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한국 중장년층은 자산을 단순한 소비 수단보다 노후 생존과 가족 책임의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와 소비 여력은 그만큼 함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의 삶의 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자산 규모와 경제력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만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삶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어주는가에 가깝습니다. 결정을 줄여주는가, 미래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가, 삶의 시간을 지켜주는가. 결국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더 복잡한 투자를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삶을 더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한 선택 속에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안정 속에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존재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보다 그 자산이 삶의 질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가입니다. 자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총자산과 실제 생활 안정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은 사람이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은 현재 보유 자산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흐름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은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다음 달에도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생각보다 총액을 직접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거대한 자산을 한 번에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달 살아갑니다. 월급도 월 단위로 들어오고 관리비도 월 단위로 나가고 병원비, 보험료, 생활비, 교육비도 모두 흐름 형태로 움직입니다. 즉, 인간의 삶 자체가 원래 현금 흐름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는 오랫동안 이 흐름보다 총액 경쟁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 20억 원이 있어도 매달 현금이 부족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총자산이 더 작아도 생활비 흐름이 안정적이면 삶의 압박감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회계학에서도 설명됩니다. 기업 재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단순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왜냐하면 흑자 기업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파산 사례를 보면 자산 부족보다 유동성 부족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생활비 현금 흐름이 약하면 사람은 계속 자산을 보유하고도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연기금과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총수익률보다 캐시플로우 매칭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하고 그 시기에 맞춰 현금 흐름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자녀 교육비, 10년 뒤 은퇴 생활비, 15년 뒤 의료비 가능성까지 시간대별 지출 구조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투자도 그 흐름에 맞춰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즉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총액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총액은 정지된 숫자입니다. 반면 현금 흐름은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총액은 크지만 흐르지 않으면 삶은 쉽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자산이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보여준 자산 관리의 실패는 단순히 투자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실패는 자산은 있었지만 위기를 견딜 유동성 구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가계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더 많은 대출을 사용했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소비와 투자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자 그 전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고 담보 가치는 하락했고 대출은 막혔고 소득은 줄었습니다. 이때 드러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은 이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호황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부채를 감수하고 현금 흐름보다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신용이 막히는 순간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부족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민스키 모멘트입니다. 2008년 위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IMF는 당시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해 금융기관과 단기자금 시장으로 확산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주택가격 하락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신용과 유동성 전체를 마비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번진 것입니다. 자산 관리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실패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산 가격 상승을 현금 흐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와 대출 상환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부채를 위험이 아니라 확장 수단으로만 본 것입니다. 미국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위기와 함께 디레버리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위기 때 사용할 완충 자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OECD는 2008년 위기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며 실업과 공공부채 같은 장기 후유증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2008년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산 관리는 많이 보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팔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익률이 좋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부채와 현금 흐름이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산 관리의 실패가 손실률이 아니라 유동성, 부채, 현금 흐름 설계의 실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 관리의 실패를 돈을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산 관리의 핵심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복잡성 때문입니다. 20세기 산업사회는 생각보다 단순한 시대였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내 집 마련.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경로 안에서 살아갔고 국가와 기업도 비교적 강한 보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경계가 흐려지고 직업 수명은 짧아지고 AI는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직업만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 중 하나로 직업 안정성의 약화를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즉, 앞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삶 전체를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산 관리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자산 관리는 축적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를 더 모을 것인가,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하지만 현대 사회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의료 시스템, 장기 간병, 저출산, 부모 부양, AI 실업 가능성, 국가 재정 구조, 연금 지속 가능성까지 이제 자산은 단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와 연결된 시스템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OECD 연구에서도 현대 사회의 핵심 위험은 단순 빈곤보다 복합적 불안정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람들은 돈 하나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주거도 불안하고, 가족 구조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이 동시에 개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자산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체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집을 사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집이 은퇴 이후 유지 가능한지, 세금은 어떻게 변할지, 자녀 세대가 그 자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령화 지역의 부동산 유동성은 유지될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현대 자산 관리는 상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삶 전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은 복잡성이 커질수록 합리성이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사회 전체가 바로 그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대 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착각 중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이 많으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금융자산 규모도 커졌고 겉으로 보면 부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유동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하이만 민키는 오래전부터 금융 시스템의 핵심 위험은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현금 흐름 단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흔히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대출이 막히거나 소득 흐름이 끊기면 자산 가격과 상관없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가게는 높은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대출과 월별 현금 흐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신용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작됩니다. 집은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고 대출은 막혔고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산 부자였지만 현금 빈곤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후 OECD와 IMF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OECD는 가계의 재무 회복력을 평가할 때 단순 자산 총액보다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 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유동자산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현대 경제에서 위기의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위기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금리, 소비, 고용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산 관리에서 유동성 부족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의 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연구에서는 갑작스러운 $400 지출조차 즉시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산 규모와 별개로 유동성이 부족한 가구일수록 재무 스트레스와 삶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에서는 수익률 극대화보다 재무 회복력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무 회복력의 회복 속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시간의 여유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